때는 1854년, 당시 가장 빠른 여객선이었던 SS 아티코는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자욱한 안개 속을 항해하면서 미지의 세계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선박회사인 콜린스 선박은 1818년에 시작되었고 1835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대서양 횡단 무역에 동참했어요. 콜린스사의 증기선은 단 열흘 만에 리버풀에서 뉴욕까지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빠르지 않은 것 같지만 당시의 다른 선박들은 같은 항해를 하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나무로 된 가벼운 선체와 강력한 증기기관이 동력을 공급하던 그 증기선들은 당시 많은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첨단 기술의 선박에서는 무언가 잘못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치 모든 사람들이 침몰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선박처럼요. 어쨌든 다시 콜린스 선박으로 돌아갈게요. 회사는 대서양 횡단 노선의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했고 유일한 경쟁자는 큐나드 선박뿐이었습니다. 큐나드 선박은 북극 항로를 주력으로 하는 영국 회사였어요. 1835년 콜린스 선박은 리버풀로 여행하는 새로운 배를 출항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화물을 싣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콜린스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미래에는 성공만이 있을 것 같았죠. 불행하게도 그들의 호화로운 배는 사용되는 석탄의 양 때문에 운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약한 나무 선체와 함께 거대한 힘은 항해 후에 매번 많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여행은 매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박은 안전하고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가격을 지불했고 회사가 위기에 처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이전에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단지 열흘 만에 대서양을 건넜죠. 그리고 회사의 주인인 에드워드 콜린스는 그 속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5척의 배는 3척의 큐나드 선박을 쉽게 능가했어요. 대단한 칭찬과 함께 회사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큐나드 선박의 배들은 철 선체로 인해 더 느려졌지만 느린 항해 속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이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콜린스의 배 중 3번째로 진수된 아티코는 규모가 가장 컸는데 길이가 86m에 달했고 2개의 사이드 레버 증기 엔진은 각각 1000마력이었습니다. 패들 휠은 전속력으로 1분에 16바퀴를 회전했습니다. 출항 당시 언론은 그것을 지금까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중 가장 놀라운 선박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화려함과 명성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9월 27일 아티코는 짙은 안개를 뚫고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리버풀에서 뉴욕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4년간의 기록적인 여행을 마쳤던 선원들은 자신들의 항해술과 배를 과신했을 수도 있어요. 뉴펀들랜드에서 겨우 80km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모스코드 장비만 갖춘 채 무선 연락, 음파 탐지기와 같은 어떠한 식별 장치도 없이 안개 속을 부주의하게 항해했습니다. 어선으로 운영하던 작은 배 SS 베스타오는 종종 뉴펀들랜드 주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티코와 같은 경로를 지나다가 아티코 옆에 충돌했습니다. 충돌에 놀란 아티코 선장은 훨씬 더 작은 배였던 베스타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나 곧 아티코의 경미해 보였던 피해가 훨씬 심각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구멍을 통해 선체로 물이 들어오고 있었죠. 훨씬 더 빠른 나무 선체는 이제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구멍을 막으려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바닷물이 계속 쏟아져 들어와 높이 차올라서 배가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룸이 물로 가득 차자 보일러가 꺼졌고 한때 전설이었던 아티코의 동력을 앗아갔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다가 완전히 멈췄어요. 배는 계속 가라앉았고 배를 포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해양법은 아티코가 오직 6척의 구명정을 싣도록 했는데 그건 오직 180명의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과 일부 승객들은 구명정에 올라탔고 대부분의 좌석을 차지했습니다. 상황은 꽤 거칠었고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탑승하도록 하는 매너를 잊었죠. 아티코가 가라앉는 데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150명의 승무원과 25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구명정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배의 일부를 이용해서 뗏목을 직접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이틀 후 오직 3척의 구명정만이 해안에 안전하게 도착했고 나머지 3척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은 구조대가 이틀 동안 잔해에 매달려 있던 몇몇 사람들을 구했다는 거였어요. 승무원들과는 달리 선장은 아티코와 함께 침몰했지만 놀랍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탑승자 400명 중 살아남은 85명 중 1명에 불과했어요. 2주 후에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중은 매우 슬픈 반응을 보였습니다. 곧 허술한 안전조치와 승무원들에게 큰 분노가 이어졌죠. 언론은 더 많은 구명정을 설치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수가 있어야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요청은 무시됐어요. 이러한 방치는 미래에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하게 됩니다. 충분한 구명정이 해상법으로 제정된 것은 약 60년이 더 지난 후 타이타닉호의 참사가 일어난 후였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의 아내와 2 아이도 배에 타고 있었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지만 사업을 멈추지 않았어요. 콜린스 선박은 여전히 대서양에서 가장 크고 빠르고 가장 호화로운 선박이라는 명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는 이제 다른 어떤 배보다 더 나은 배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 배는 아드리아티코로 명명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108m의 길이였죠. 2개의 증기기관이 번갈아가며 작동했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런 증기 엔진들은 엔지니어링의 최고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모델과 장난감에서만 볼 수 있어요. 2개의 돛대가 새로 추가되어 아드리아티코는 필요하다면 바람으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티코의 재앙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아드리아티코가 완성되기도 전에 또 다른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아티코의 자매선도 침몰했어요. 사고가 난 배는 큐나드 선박을 필사적으로 앞지르려고 하다가 도중에 빙산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 이상한 경주는 141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콜린스의 절망과 연약한 선체는 1858년 회사를 파산으로 내몰았습니다. 1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으로 새로 건조된 아드리아호는 결국 한 번의 항해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조차도 재앙으로 여겨졌는데 배가 예인선과 충돌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럭저럭 처녀 항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후 그 배는 단지 5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거대한 엔진은 제거하고 돈만 남겨졌죠. 비록 한때는 공해상에서 가장 거대한 배였지만 겨우 30년 후에 버려지고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강에 닻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배들도 팔려서 부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는 선박업계를 완전히 떠나 대신 육지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콜린스 선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큐나드 선박은 강하게 성장했어요. 경쟁 없이 향후 30년 동안 블루리본상을 받았고 180년간 수백 척의 선박을 생산했습니다. 대서양 횡단, 세계항해, 레저 유람선을 제공하며 여전히 항해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큐나드 선박은 유럽과 미국 사이를 오가는 유일한 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것이 항상 최고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시간이 멈추어버린 배들을 봅시다. 첫 번째 건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여기 안티키테라 난파선이 있어요. 기원전 1세기의 그리스 무역선이죠. 에게해와 지중해의 합류 지점에 있는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의 동쪽에 있어요. 약 2000년 후인 1900년에 한 그리스 스펀지 잠수부들이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튀니지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근처의 섬에서 폭풍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아야 했어요. 폭풍 때문에 아무 데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날씨가 더 잠잠해질 때까지 그들은 해면을 찾기로 결정했어요. 잠수부 중 한 명이 약 40m 깊이의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해면 사냥을 하러 갔다가 고고학적 보물을 가지고 수면으로 나왔다고 상상해보세요. 스폰지보트의 선장은 그리스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관계자들은 두 척의 배를 난파선이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인양 작업은 성공적이었고 발견물들은 현재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국립고고학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발견에는 실물 크기의 대리석 말 3필, 보석, 동전, 그리고 2m 높이의 거대한 헤라클레스 조각상을 포함한 수백 점의 예술 작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보물들 중 젊은 남자의 청동상인 안티키테라의 청년이 더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우리에게 익숙한 어떠한 도상학적 모델도 따르지 않았고 이런 유형의 사본에 대해 알려진 것도 없었거든요. 그는 손에 구 모양의 물체를 들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일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치된 의견은 없어요. 70년도 더 후에 자크 이브 쿠스토와 그의 팀은 그 지역으로 가서 수백 개의 더 많은 유물과 4명의 유해를 수습했어요. 흥미롭게도 그들은 태양, 달, 그리고 여러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장치 세트를 발견했어요. 이 메커니즘은 또한 몇 년 후에 일식과 월식의 시간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이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초기 컴퓨터 달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활동, 종교의식, 올림픽 경기 같은 중요한 행사를 계획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안티키테라 잔해에서 발견된 이 아티팩트들은 현대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물들 중 일부예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 자체만으로도 고대 기술의 한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았어요. 그 메커니즘은 정교한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 10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 놀라운 모든 발견들 후에 전문가들은 그 잔해 현장이 대부분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다고 믿고 있어요. 대부분 그 위치와 배가 있는 해저의 풍경 때문이죠. 난파선은 스쿠버 다이버들에게는 너무 깊지만 잠수정 같은 걸 사용하기에는 너무 얕아요. 2012년 해저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남쪽으로 약 243m 떨어진 곳에 두 번째 난파선의 증거가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분명 이 지역이 인류에게 제공할 게 많네요. 만약 그 스폰지 사냥꾼들이 이 지역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 웨델해 바닥에서 침몰한 지 107년이 지난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그 배의 이름은 인듀어런스호예요.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쉐클턴 경에 실종된 배였죠. 수십 년 후에 그걸 처음 봤던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난파선 중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발견 과정을 촬영했던 거예요. 이 비디오는 인듀어런스의 잔해를 보여주며 여전히 놀라운 상태에 있다는 걸 증명해요. 1세기 이상 동안 3km 깊이의 물속에 앉아 있었지만 아주 최근에 가라앉은 것 같아 보여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배는 1915년에 얼음의 격파당해 침몰했어요. 쉐클턴과 그의 동료들은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스스로 탈출해야 했어요. 그때부터 생존이 전부였어요. 쉐클턴은 그의 선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가라앉았어요. 네, 꽤 인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과학자들은 이 배를 소중히 여기는 걸까요? 우선 쉐클턴의 제국 남극 횡단 탐험대는 최초의 남극 대륙 육지 횡단을 하기 위해 항해했어요. 네, 승무원들은 얼음에 갇혔지만 그 의도가 중요했죠. 두 번째로 난파선을 찾는 도전 그 자체에 관한 거예요. 웨델해는 거의 늘 두꺼운 해빙으로 덮여 있어요. 그 외에 인듀어런스호를 가라앉힌 바로 그 해빙 말이에요. 침몰 추정 지점 근처에 도달하는 건 연구를 수행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매우 어려워요. 현대 전시팀의 전문가들은 위성 사진을 이용해 남극 해빙의 가장 낮은 범위가 올 때를 예측했어요. 그들은 날씨가 탐험을 시작하기에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존 쉬어즈 박사는 말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빙, 눈보라, 그리고 영하 17도로 내려가는 온도와 싸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난파선 탐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 정도 조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거라면 남극의 최악의 상황은 어떤 걸지 상상도 안 가네요. 마지막으로 이것 좀 보세요. 목재예요. 아주 온전하네요. 게다가 배의 이름도 읽을 수 있어요. 아직도 뚜렷해요. 해양 고고학자 맨선 바운드는 이게 자신이 발견한 것 중 가장 훌륭한 목조 난파선이라고 해요. 50년 경력의 소유자니까 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그래서 나무는 어떻게 안 썩었을까요?
심해 극지 생물학자인 미셸 테일러 박사는 남극에 숲이 없는 이 지역에는 나무를 쪼아먹는 동물들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거의 썩지 않았던 거라고 설명해요. 동세르비아의 탄광 노동자들은 적어도 130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3개의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가장 큰 난파선은 고대 로마 함대예요. 길이가 약 15m고 바닥이 평평해요. 이 배는 30에서 35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선체를 보면 수리 흔적이 보여요. 와, 이건 경력이 기네요.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1000년 이상 전이 어땠을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죠. 반면에 두 척의 작은 배는 로마 국경을 공격하기 위해 슬라브족들이 썼던 배의 묘사와 일치해요. 이 두 배는 고대 강바닥의 진흙과 점토 아래에서 발견되었어요. 분명 그 당시에는 비미나시움 시티라고 불리는 곳에 로마 기지가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비미나시움은 기원 후 4세기에 약 4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방의 수도였어요. 비교하자면 폼페이보다 훨씬 더 컸어요. 코스토락 탄광은 숨은 보석의 중심지예요. 고고학자들은 전에 이곳에서 고대 인간과 동물의 활동 증거를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2012년에 전문가들은 약 10,000년 전에 멸종된 적어도 5마리의 털복숭이 매머드의 뼈를 발견했어요. 캐나다 고고학자들은 캐나다 북극해에서 실종된 지 150년 된 배를 발견했어요. 이 상선의 이름은 HMS 인베스티게이터고요. 북서항로 탐험에서 실종된 탐험가 존 프랭클린경의 배를 찾기 위해 1848년에 구입됐죠. 그래서 HMS 인베스티게이터는 1850년에 이 구조 작업을 위해 영국을 떠났어요. 로버트 맥클루어 대위가 이끄는 탐험대원들은 인베스티게이터를 물속으로 항해시켰어요. 그는 자신이 북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백길인 북서항로의 마지막 최종 경로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보퍼트해로 항해하기 전에 이 122톤짜리 배는 두꺼운 얼음에 갇혔습니다. 승무원들은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해협에서 겨울을 보냈어요. 다음 여름 맥클루어는 다시 항로의 끝으로 항해하려고 했지만 얼음이 그의 길을 또 막았어요. 여기서도 선원들은 배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선원들을 머시만으로 이끌었어요. 그곳에서 HMS 레졸루트의 승무원들이 구조했을 때인 1853년까지 남아 있어야 했죠. 60명의 승무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채 북극에서 3번의 겨울을 보내야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나중에 배는 약 11m 물속에서 똑바로 앉아있는 게 발견됐어요. 상태가 매우 좋았죠. 북극의 물이 선박의 외부 가판이 빠르게 악화되는 걸 막았어요. 배의 윤곽과 목재가 선명하게 보여요. 게다가 고고학자들은 땅에서 선원들이 남긴 유물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인베스티게이터를 버리기 전에 모든 짐을 내렸어요. 3개의 선원 무덤과 한 척의 영국 해군 난파선도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어요. 여기서 또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방문객 여러분. 기묘한 전시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오싹한 경험이 될 거예요. 이 사진들은 마녀 사브리나조차도 감당하기 힘들걸요. 이제 이상한 터널로 뛰어들 준비가 됐다면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사진은 1900년대 벨파스트로 여러분을 데려갈 거예요. 리넨 공장에서 일하는 15명의 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15명에게 손이 몇 개 있는지 세어보면 30개 맞는 거죠?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여자들의 손이 아닌 여분의 손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여성들이 팔짱을 끼고 팔 아래로 손을 집어넣은 채 줄을 서 있어요.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2번째 줄에 있는 여자가 한 손을 엉덩이에 올리고 다른 한 손을 옆에 두고 있어요. 엄청난 바나나인데요. 하지만 이 미스테리한 발톱 같은 손은 그녀의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같은 줄의 반대편에 있는 소녀의 어깨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 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한 세기가 지났지만 이 사진은 2016년 4월 29일 인터넷에 처음 등장했어요. 린다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이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린다는 어깨에 손이 올라와 있는 소녀가 자신의 할머니 엘렌 도넬리라는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절대 언급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그 사진이 디지털로 개조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외로운 손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때는 포토샵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편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비록 사진에 여분의 손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원치 않은 물건이나 사람을 간단히 가위로 잘라내는 건 확실히 가능했어요. 사진 작가들은 사진에 넣고 싶은 걸 연필이나 수치로 그리곤 했어요. 또한 여러 개의 원판을 합쳐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손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이 하나 더 있어요. 스냅 촬영이 1900년대에 이미 존재했었지만 몇몇 사진 작가들은 여전히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긴 노출 기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동안 뒤에 있던 여자가 처음에는 엘렌 위에 손을 얹고 나서 팔짱을 끼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사진은 카메라의 오랜 노출 시간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망친 게 아담스 가족과 살았던 걸어다니는 손이 아니었다고 안심해도 돼요. 두 번째 사진, 두 손 사이에 빛나는 환영을 들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마법은 진짜라고 믿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망시켜 미안해요. 왜냐면 그녀가 하고 있는 건 엑스펠리아무스 주문이 아니에요. 사진 속 여성은 프랑스 태생의 마르테 베로고 나중에 이름을 에바 캐리어로 바꿨어요. 1886년에서 1943년까지 살았죠. 그녀는 사기꾼 영매였어요. 저승으로 넘어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고 교령회 중에 그들의 영혼을 물질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 당시 이런 거짓말을 하는 영매들은 자신들의 교령회 중에 표준적인 절차를 따랐어요. 집중하는 척하기 위해 방에 설치된 옷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액토플라즘을 불러내기 위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해요. 액토플라즘은 세포 생물학의 맥락에서 사용된 게 아닐 때는 영매의 몸에서 나온다고 믿어지는 물질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게 얼굴, 손 또는 심지어 환생으로 불려온 사람들의 전체적인 몸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에바 캐리어는 가짜 액토플라즘을 만들기 위해 종이를 씹고 잡지와 신문에서 얼굴을 오리던 사기꾼 영매였어요. 1912년 독일의 초심리학자 알버트 폰 슈랭크 노징이 찍은 이 사진은 그러한 기만적인 교령회 중 그녀가 활동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 안다고 해도 이 사진이 소름 끼친다는 건 변하지 않죠. 하지만 사진 자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건 자기가 진짜라면서 셜록 홈즈 미스테리 시리즈의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 경과 같은 거물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서 코난 도일 경과는 달리 그녀의 퍼포먼스가 마술사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일루셔니스트이자 탈출 예술가인 해리 후디니는 속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기쁠 거예요. 세 번째 사진에 있는 이 올빼미들은 호그와트 올빼미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입학 허가서를 가져다 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사진은 1920년대 맨체스터 그래머 스쿨 밖에서 찍혔어요. 맨체스터 그래머 스쿨은 아주 먼 1515년에 휴 올덤이라는 사람에 의해 설립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행진하면서 이상한 올빼미 의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휴 올덤은 맨체스터에서 태어났어요.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학자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등록금이 더 싸긴 했죠. 하지만 왕실에서 복무했고 그의 행정 기술 덕분에 중요한 직함을 받게 되었죠. 이게 높은 지위에 오르고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통해 그는 나중에 학교에 자금을 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올덤의 학교의 문장에 쓰여진 좌우명은 라틴어 구절 사피레오드로 감히 현명해져라로 대략 번역돼요. 오늘날까지 그 학교는 여전히 같은 좌우명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올빼미의 선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를 상징하진 않아요. 맨체스터 그래머 스쿨 배지에 있는 올빼미는 도미라는 단어가 적힌 배너를 들고 있어요. 이모티콘을 읽는 것처럼 읽는다면 올빼미가 아울이니까 아울덤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사실 휴 올덤에 대한 언급이죠. 올덤타운의 문장을 보면 학교의 것과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선택은 올덤의 발음을 지역 억양인 아울댐으로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학교의 마스코트와 마을의 마스코트가 모두 올뱀이었던 건 설립자인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 사진에는 불길하고 으스스한 일은 없다고 안심합시다. 무서운 걸 많이 봤으니까 좀 더 다정한 건 어때요? 네 번째 사진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눈을 가진 순진한 아이의 사진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아이를 잡고 있는 건 부기맨이 아니에요. 아이가 앉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 물체는 사실 그의 엄마예요. 이건 숨은 엄마 사진이라고 불렸고 빅토리아 시대에는 사실 아주 흔했어요. 1840년대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업적인 사용을 위해 개발된 최초의 카메라인 다게레오 타입 카메라였어요. 이 카메라는 노출 시간이 수십 초에서 몇 분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해 누군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완벽하게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상상할 수 있듯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아기에게 포즈 좀 잡아봐 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이게 숨은 엄마 사진법이 탄생하게 된 이유랍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요. 하지만 엄마는 프레임 안에서 숨어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종 커튼 뒤에 서거나 망토나 담요 아래에 있거나 의자 역할을 했어요. 가끔 사진작가들은 사진에 엄마가 보이는 부분을 제거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엄마가 겪어야 했던 고난들이란 변하지도 않았네요. 몇몇 사진들은 꽤 잘 나왔지만 몇몇은 결국 악몽처럼 나왔어요. 이 관습은 1920년대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빨라지면서 엄마들이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진에 불쑥 들어오는 게 유행이 되기 전까진 말이죠. 20세기 초 서아프리카 연안 어딘가에서 독일 증기선이 항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고 배는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어요. 선원들은 해안에서 가까운 모래톱에 좌초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소중한 화물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배는 모래에 영원히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미비아 서부 해안 전체를 해골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무섭게 들리는 이유는 그럴만하기 때문이에요. 1570km 길이의 이 해안선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예요. 현재 부시맨 부족은 그들의 최고 신이 화가 났을 때 이 땅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어요. 포르투갈인들은 15세기에 나미비아에 발을 디딘 최초의 유럽인이었습니다. 그들도 해골 해안을 좋아하지 않았죠. 포르투갈 탐험가들은 이 땅이 지하세계로 통하는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곳은 나미부 사막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름답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해골 해안에 홍보 담당자가 있었다면 출근 첫날에 그만뒀을 거예요. 이 지역은 지리와 역사 때문에 관광객에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모래와 파도 아래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원들을 노리는 비밀 해류가 숨어 있어요. 벤게울라 해류라고 해요. 이 해류는 남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죠. 대서양의 이 지역은 해양 생물이 풍부하지만 해류의 이웃인 육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 건조한 기후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인 나미부 사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한 해양 생물은 바로 상어예요. 정확히 11종의 상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상아리가 가끔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막의 풍경과 강한 해류, 그리고 상어가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 해변가 리조트를 위한 장소는 확실히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 해골 해안에 도착하면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게 될 거예요. 해변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난파선이 흩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독일배 기억하시죠? 녹슨 거대한 선미가 사막 모래 위로 튀어나와 있어요. 해안을 따라 총 500여 개의 난파선이 흩어져 있습니다. 수백 년 된 포르투갈 대형 범선에서부터 21세기에 이곳 해안으로 밀려온 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2008년에는 제일라 인디아라는 현대식 어선이 예인 밧줄을 풀고 해골 해안에 도착했어요. 스스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도움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고철이 되기보다는 해변의 관광 명소가 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어선은 원래 고철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불쌍해라.
해골 해안의 가장 유명한 유적은 더니든 스타의 난파선입니다. 1942년 영국 화물선이 이곳에서 좌초했습니다. 그 후 대규모 구조작전은 선원들에게 이곳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구조대원들은 승무원과 승객을 모두 구해냈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이 과정에서 항공기 한 대와 예인선 한 척이 유실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조대원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돌아가는 데는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곳은 끝없이 펼쳐진 노란색 바다, 즉 모래입니다. 이곳에는 도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골 해안은 육로로 접근하기 어려워요. 법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운전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해요. 하지만 해골 해안의 해골은 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뼈를 의미하기도 해요. 대부분 고래와 바다표범의 뼈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 지역에 적응해서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해안선을 돌아다닙니다. 상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 굶주린 사자들도 있어요. 해골 해안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다른 동물로는 코끼리, 지타, 표범, 기린 등이 있습니다. 1971년 나미비아 당국은 이곳에 국립공원을 설립했어요.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서퍼들을 제외하고는 방문객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죠. 나미부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며 관광객 친화적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와 따뜻한 겨울 자켓을 챙겨야 해요. 이상한 조합이죠? 낮에는 기온이 45도 이상으로 치솟고 밤에는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가 롤러코스터 같죠. 위험이 그뿐이 아니에요. 네, 더 있어요. 독일 선박이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던 일 기억하시죠? 그건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기후 때문에 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선원들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사실 안개는 야생동물들에게 도움이 돼요. 안개는 나미부 사막의 유일한 물 공급원이기 때문이죠. 파충류와 포유류는 이 혹독한 기후에 적응해왔어요. 가능한 한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합니다. 모래바다, 짙은 안개, 강한 해류, 사자, 상어. 관광책자에 나올 법한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휴가를 보내고 싶지 않은 해변이 지구상에서 해골 해안뿐은 아니에요. 호주의 케이프 트리뷸레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륙 북서부에 약 125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어요. 이 지역은 해골 해안처럼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데인트리 열대우림의 일부예요. 이곳에서 바다와 만나는 곳은 사막이 아니라 열대우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프 트리뷸레이션의 해변은 엽서에서나 볼 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호주? 상어가 있을까요? 아니요. 바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악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악어는 현지인들이 솔티즈라고 부르는 바다 악어입니다. 위험한 파충류에게는 귀여운 별명이네요.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들도 방문객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0월부터 6월까지 트리뷸레이션 곳 주변 해역은 상자 해파리로 가득해요. 상자 해파리의 독은 사람의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다에서 해파리에 쏘이면 수영을 하던 사람이 육지에 도착해 도움을 요청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식초는 해파리의 독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여분의 식초병을 여행 가방에 챙기는 게 좋겠어요. 악어와 해파리는 위험해 보이지만 조심해야 할 동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멧돼지예요.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해변을 가로질러 멧돼지에게 쫓기면 웃음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호주에는 2,100마리의 멧돼지가 살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돌진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방어 방법은 원을 그리며 달리는 거예요. 멧돼지는 모서리를 잘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멧돼지 카레이서가 없는 걸지도 몰라요. 케이프 트리뷸레이션에는 동물이 아닌 마지막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무조차도 방문객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쏘는 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름다운 붉은 열매를 따려고 하면 나무가 반격에 나섭니다. 가시가 작은 유리파편처럼 날카롭습니다. 피부에 미치는 불쾌한 영향은 한 달 동안 지속돼요. 그리고 웨이트 어 와일 부쉬가 있어요. 누가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긴 덩굴에는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너무 강해서 사람을 말에서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예요.
누군가 이 가시덩굴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휴가 목록에서 이 호주 해변을 지우려고 했다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곳은 관광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모든 위험구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어요. 방문객들은 무성한 초목으로 둘러싸인 몽환적인 물 웅덩이로 수영을 즐기러 갑니다. 그네를 탈 수 있는 밧줄도 있어요. 이제 드디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해변이네요. 해가 지평선을 향해 서서히 지면서 바다 위로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몇 미터 앞도 내다보기 어렵지만 멀리 있는 거대한 골격의 모습을 발견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 형체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심장은 더 빨리 뜁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선박의 자세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버려진 배 같아요. 유령선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 미스테리가 항상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MV 조이타호의 예를 살펴볼게요. 그 배는 1931년에 호화 요트로 제작된 목조 선박이었어요. 사모아 선원이 구입하여 상선이 되기 전까지 20년 넘게 다양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1955년 조이타의 운행은 갑작스럽고 신비롭게 끝났어요. 10월 3일 48시간도 걸리지 않을 예정이었던 무역 항해를 위해 출항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이타가 예정대로 10월 5일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도 아무도 걱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사이 어디에도 어떤 조난 신호나 조이타가 있었다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수색 구조대가 배를 찾기 위해 파견되었고 6일 동안 거의 20만 5천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정찰했어요. 10월 12일 수색대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조이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또 다른 상선인 투발루가 항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실종된 조이타가 공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선원들은 배에 탑승했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화물과 함께 선원들과 승객들 총 25명이 실종된 것을 발견했어요. 무선은 국제 조난 채널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는 선원들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선 케이블이 손상되어 송신거리가 3.2km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구명보트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탑승했던 사람들이 배를 떠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항해 일지를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구조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오늘날까지 MV 조이타의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이 어디로 갔는지 무엇 때문에 배를 떠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SV 캐럴 A 디어링은 일반적인 의미의 유령선이 아니었습니다. 공해상에서 목격된 적이 없어요. 대신 해안에서 발견되었지만 그것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수수께끼에 쌓인 퍼즐입니다. 캐럴 A 디어링은 1919년 메인주에서 건조되었고 그것은 상업적 항해를 위해 만들어진 대형 선박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엄청난 건설 비용에도 불구하고 겨우 1년 후에 마지막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1920년 7월 19일 선박은 석탄 화물을 배달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에서 뉴포트 뉴스를 통해 리우데 자네이루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최종 목적지까지 거의 반쯤 갔을 때 선장이 중병에 걸렸고 선원들은 선장과 그의 아들을 내려주고 새로운 선장을 태우기 위해 배를 돌렸습니다. 그 항해는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되었지만 12월에 보급품 조달을 위해 바베이도스에 도착했을 때 선원들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1등 항해사는 새로운 선장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건 실수였어요. 캐럴 A 디어링은 1921년 1월 28일 노스캐롤라이나의 해안에서 한 등대선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선원들이 출입할 수 없었던 배의 선미 갑판에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선박이 배를 발견했지만 갑판 위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어요. 1월 31일 그 상선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난파선으로 악명 높은 장소인 다이아몬드 숄에서 좌초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색 구조대가 배에 탔을 때 배는 버려져 있었고 2대의 구명정과 함께 항해 일지와 선원들의 개인 소지품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A 캐럴 디어링에서 그 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비록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반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진실을 알아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SS 베이키모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유령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대형 화물선은 1914년 스웨덴에서 건조되었고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토착 부족들과 가죽과 식량을 거래하면서 16년 넘게 부지런히 운행했어요. 하지만 1931년 10월 1일 베이키모는 유빙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 선원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배가 며칠 만에 얼음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갇히게 되었고 이번에는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또 일주일이 지난 후 베이키모의 선원 중 22명을 데려오기 위해 구조대가 파견되었고 다른 15명은 필요하다면 겨울을 지내고 배를 되찾기 위해 뒤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강력한 눈보라가 그들의 캠프를 강타한 후 선원들은 대피소 밖으로 나갔지만 배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운 좋게도 며칠 후 한 원주민 사냥꾼이 베이키모가 아직 실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캠프에서 약 72km 떨어진 곳에서 베이키모를 목격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간신히 배를 추적했지만 배가 겨울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선창에서 가장 값진 화물을 꺼낸 후 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요. SS 베이키모는 그 겨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더 여러 번의 겨울을 살아남았습니다. 얼음이 깨졌을 때 배는 캐나다와 알래스카의 해안을 따라 무기력하게 표류하면서 혼자 항해했어요. 유령선에 수많은 목격담이 있었고 때로는 공해에서 표류하기도 했고 때로는 다시 얼음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에 탑승하여 인양하려고 시도했지만 기상 조건이나 장비 부족으로 항상 실패했어요. SS 베이키모는 1969년 버려진 지 38년 만에 알래스카 원주민들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SS 오랑 메단의 이야기는 20세기의 가장 황당하고 끔찍한 유령선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그 배가 애초에 존재했는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해요. 국제선박 등록인 로이드 해운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어떤 수상한 이유로 공식적 등록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메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은 다양해요. 대부분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배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어떤 화물을 나르고 있을 때 근처에 있던 다른 선박에 의해 조난 신고가 접수됐어요. 당직 장교가 SOS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설에 따라 다양합니다. 메시지는 반복되지 않았고 메단의 승무원들은 다시 연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조난 신고를 받은 선박은 서둘러 구조에 나섰지만 다음 날에야 배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것은 이미 표류에 살짝 기울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배에 올랐을 때 선원들 중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구명보트 한 척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탈출에 성공한 적어도 한 명의 선원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탑승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오늘날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여전히 이 이야기에 대한 확실한 사실들이 없기 때문에 SS 오랑 메단이 허구가 아닌 실제 배였는지 절대 알아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SV 제브라니는 남아메리카의 강 무역 항해를 위해 1873년에 만들어진 세 개의 돛대가 달린 바지선이었어요. 이 배는 4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운행했고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배였습니다. 배는 나중에 유럽으로 옮겨졌고 계속해서 그 목적을 잘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1917년 10월 제브리나는 정기 항해에 나섰지만 며칠 후에야 해안에서 발견됐어요. 불가사의하게도 비록 배는 완벽하게 운전했지만 5명의 선원과 선장은 모두 사라졌어요.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선원들이 수중 폭발로 갑판에서 떠내려갔고 그 후 배가 선원 없이 계속 항해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2018년이에요. 여러분은 해안으로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어제 왔었던 그 자리에 와서 낚싯바늘을 바다에 던지고 기다립니다.
낙지가 획 당겨져요. 물고기를 좀 잡았지만 저기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 멀리 뭔가를 보고 있어요. 거대한 배가 모래톱에 걸려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입이 벌어집니다. 어제는 여기에 없었으니까 밤에 왔던 거겠군요. 좋아요. 아마 조만간 다시 바다로 항해해 가겠죠. 몇 시간 더 낚시를 해요. 그동안 여러분은 배를 관찰하고 거기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는 걸 알아챕니다. 비어있나요? 보트와 해양 경비대가 해안에서 배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확인해 보기로 했죠. 여러분은 낡은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요. 안개가 물 위로 내려와 배를 섬뜩하게 만들어요. 거대한 배는 녹슬고 비어 있어요. 하지만 선원들은 다 어디 있죠? 그리고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요? 해양 경비대가 탑승해요. 그들은 선실, 객실, 그리고 상가판을 살핍니다. 누군가의 물건, 음식물 남은 것, 공책, 옷이 있어요. 모든 게 승무원들이 어떤 이유로 사라졌음을 시사해요. 이 배를 처음 봤던 어부들은 가판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못 봤다고 했어요. 항구로 무선 신호가 보내진 게 없고 아무도 이 배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갑자기 나타난 거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선박의 번호와 이름을 보는 거예요. 샘 라투랑기 PB-1600이에요. 해양 경비대가 정보를 확인하고 모든 국가 선박의 데이터를 조사해요. 그런데 말도 안 돼요. 한 회사가 이 배를 2001년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이걸 아시아의 바다를 가로질러 무거운 짐을 나르기 위해 사용했어요. 배는 8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항됐어요. 사람들은 지역 내 여러 지점으로 공산품을 배달하고 있었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2009년 샘 라투랑기호는 대만 해안 근처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의 기록은 없어요. 어떤 항구에도 보고되지 않았어요. 모두들 배가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무도 수년간 그걸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9년 후 여기 나타났어요. 미얀마 해안에 크고 녹슬어서. 선원들도 없고 연료도 없이요. 조사가 시작됩니다. 시 당국은 이 배에서 일하는 모든 선원들의 이름과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 선주가 금방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배에서 2개의 밧줄을 발견해요. 이건 다른 배가 샘 라투랑기호를 이곳으로 견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승무원 1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찾아냈어요. 이 사람들은 샘 라투랑기호를 수리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에 있는 공장에 가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다른 배가 이 배를 견인하는 걸 도왔지만 2개의 케이블이 끊어졌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날씨에 배에 머무르고 싶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그 배를 버려둔 거예요. 아무도 그 배가 지난 9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훨씬 더 미스테리한 배 이야기가 있어요. 2020년 2월 16일 지역 주민들은 아일랜드 마을의 해안에서 떨어진 바위 해안에서 대형 화물선이 멈춰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선체에 구멍이 나고 썩은 부분이 있어서 배는 녹슨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전날 낮에는 이 배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곳에 나타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타 화물선을 마지막으로 본 건 몇 달 전 아일랜드 해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날 알타호는 대서양에서 항해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배인 MS 프로텍터가 이를 알아챘죠. MS 프로텍터 선원들이 선박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자신들이 빈 배를 마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5개월 후 알타호가 아일랜드 해안 근처에 나타났던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답보다 질문이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린 뭔가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2015년 알타호는 여러 차례 레이더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모든 배에는 내부 추적 시스템이 있어서 사람들은 위성을 이용해 항로를 추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알타호 승무원들은 종종 이 시스템을 꺼두었어요. 아마도 어떤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2017년에 그 배가 그리스 섬의 항구들 사이를 종종 항해했어요. 그러다가 추적 신호가 사라졌고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나타났어요. 북아프리카 앞바다에서요. 이 기간 동안 배는 깃발을 여러 번 바꿨어요.
2018년 9월, 알타호는 버뮤다 남동쪽에서 IT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원들은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주 엔진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고장났고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승무원들은 그걸 수리할 수 없었어요. 음식과 물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허리케인이 이곳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다행히도 그들은 미국 해양 경비대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어요. 10월 2일 헬리콥터가 알타호로 날아와 그들에게 보급품을 가져다 주었어요. 며칠 동안 먹을 충분한 음식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구조보트가 그 배로 항해했어요.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모든 선원들을 대피시켰고 그들을 푸에르토리코로 보냈어요. 알타호는 바다에서 홀로 표류해야 했죠. 잠시 후 다른 배가 알타호를 가이아나 해안으로 예인하기 위해 접근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다 틀려버렸어요. 누군가가 배를 훔쳐 추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항해했어요. 거의 1년 후 MS 프로텍터는 대서양 바다에서 빈 알타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9개월 후 선원이 없는 배가 아일랜드 해안으로 항해했어요.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 아일랜드 해안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내내 아무도 이 배를 보지 못했어요. 배는 폭풍에서 살아남아 먼 거리를 아우르고 있었어요. 선장은 누구죠? 도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어느 날 누군가가 마을 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선박 소유자라고 소개했어요. 하지만 이 무명인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배에서 몇 배럴의 기름을 발견했고 그걸 헬리콥터로 가져갔어요. 알타호는 녹슬고 있었어요. 금속의 부식은 환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이 배는 상업적 가치는 없었지만 없애려면 수십억 원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3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배를 있는 곳에 놔두거나 바다로 예인해서 가라앉게 하거나 분해해 고철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폭풍과 강한 파도가 선체를 두동강 냈습니다. 알타호는 약 2년 동안 대서양에서 선원 없이 표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38년 동안 여행했던 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SS 베이치모의 기록인데요. 어떤 무역회사가 소유한 상선이었어요. 1931년 배는 알래스카 해안의 얼음 위에 있었어요. 배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두꺼운 얼음층이 배를 막아서고 강한 폭풍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눈보라가 너무 심해 승무원들은 눈앞에 흰 장막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했어요. 팀은 폭풍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을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눈보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폭풍이 약해졌어요. 승무원들은 2팀으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팀은 가장 가까운 도시로 갔어요. 두 번째 그룹은 선장과 함께 배에 남았어요. 그들은 배 옆에 캠프를 차리고 다시 시작된 눈보라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폭풍이 끝났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그런데 배는 어디 있죠? SS 베이치모가 눈보라 치는 동안 사라졌어요. 선장은 배가 침몰했다고 확신하고 선원과 함께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 배를 잃어버렸던 지역 근처에서 배가 표류하는 걸 봤죠. 선체가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서 그 위를 타고 항해하는 건 안전하지 않았어요. 배를 수리하는 건 무의미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선장은 배를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배가 조만간 물속으로 가라앉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배는 그 후 며칠, 그 후 몇 달, 그리고 몇 년 동안 떠 있었어요. 사람들은 38년 동안 알래스카 해안을 따라 다양한 곳에서 배를 봤다고 보고했어요. SS 베이치모의 마지막 기록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배를 본 사람들은 배가 완전히 얼어서 거의 얼음과 합쳐져 있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배를 찾기 위한 탐험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모두 실패했었죠. 배는 아마 깊은 해적 어딘가에 놓여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밝은면 가족 여러분. 저는 최근에 여자친구에게 청혼하기로 마음먹고 보석상에 갔습니다. 반지를 고르는 동안 보석상은 제게 다양한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중 하나는
왜 왕족들이 루비를 사지 않는가에 대한 전설이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어요. 소문에 의하면 영국 군주들은 루비를 불운으로 여긴다고 해요. 하지만 어디서 그런 믿음이 시작됐고 언제 그런 미신이 처음 시작됐을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빅토리아 여왕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19세기 군주는 화려한 붉은 원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엘리자베스 2세의 고조 할머니 빅토리아는 특히 패션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유행 선도자였던 여왕이 하는 일은 거의 즉시 의무사항이 되었죠. 그 증거로 하얀 세틴 웨딩드레스가 1840년 빅토리아 여왕이 엘버트 왕자와 결혼한 후에야 대유행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전에 신부들은 다양한 색깔의 드레스를 입었어요. 불행으로 여겨진 유일한 색은 기대하세요. 바로 흰색이었습니다. 빅토리아가 상황을 바꾸기 전에 흰색은 불행과 관련이 있었어요. 인도와 같은 몇몇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왕이 한때 불운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을 오래 지속되는 결혼 풍습으로 순식간에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루비와 관련해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빅토리아는 결혼식 때 루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착용했어요. 그런데 왜 여왕은 루비를 싫어하게 됐을까요? 그저 개인적인 취향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대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죠. 빅토리아 여왕의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축하하며 루비 페루어라고 알려진 것을 선물했습니다. 페루어는 귀걸이와 목걸이와 같이 왕족들이 함께 착용하는 보석 세트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루비가 가득했어요. 그것을 물려주기 전에 빅토리아는 많은 행사에서 세트의 일부였던 작은 왕관을 착용했어요. 루비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의 남편이 결혼식 날에 루비를 금지시켰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소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빅토리아의 약혼 반지가 작은 루비, 다이아몬드, 에메랄드로 만들어진 작은 뱀 모양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많은 전통을 시작하긴 했지만 루비가 불운하다는 생각은 그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국 왕족들이 루비를 피했을까요? 왜냐하면 빨간 보석과 관련된 불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루비 약혼 반지 후의 한 결혼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여동생인 마가렛 공주와 여왕의 아들 앤드류와 결혼했었던 요크 공작 부인 사라를 보세요. 둘 다 루비 약혼 반지가 있었고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메리 왕비가 루비 약혼 반지를 받자마자 신랑이 독감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아직 미신에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메리가 루비는 물론 약혼 반지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니까요. 그녀의 어머니이자 빅토리아 여왕의 사촌인 메리 애들레이드 공주는 루비 반지를 받았습니다. 결혼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메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한 구원자에게 만족한 경우였어요. 서사시적인 사랑 이야기는 아니었죠. 루비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손가락에 루비를 낀 다른 불행한 신부들을 살펴볼까요? 영국 왕실에서 불운한 결혼의 예를 찾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헨리 8세입니다. 헨리의 6명의 아내 중 2명은 루비를 착용했던 것 같아요. 클리브즈의 앤은 헨리가 그녀와 결혼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초상화에서 에메랄드와 루비처럼 보이는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진짜 앤은 초상화보다 덜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헨리는 다음에 그들의 결혼을 무효하라고 명령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헨리의 다른 아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 때 오히려 그 루비 반지는 앤에게 행운의 반지였던 것 같습니다. 루비 반지를 꼈던 두 번째 아내 하워드의 캐서린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어요. 이건 그 이론을 반증하는 셈이네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약혼 반지에 있는 많은 보석은 왕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왕실은 보석으로 만든 온갖 종류의 머리 장식품을 가지고 있어요. 앙증맞은 작은 왕관, 더 작은 티아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원석 루비, 블랙 프린스 루비가 달린 왕관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영국의 왕이나 여왕이 머리에 털모자처럼 생긴 큰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요. 임페리얼 스테이트 크라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어렸을 때 왕관을 그렇게 그린 이유는 이 왕관 때문일 거예요. 가운데 빨간색의 거대한 보석이 박혀있는 왕관 말이에요. 그 거대한 보석은 바로 루비예요. 네, 정말 큽니다. 길이가 5cm가 넘고 170캐럿이에요. 골프공 무게에 가까운 무게인데 원석이 아니라면 그렇게 큰 물건은 아니겠죠. 가장 유명하고 역사적인 루비는 정확히 말해서 루비가 아닙니다. 스피넬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기술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석은 14세기 우드스톡의 에드워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는 검은 갑옷과 방패를 착용했기 때문에 블랙 프린스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에드워드는 또 다른 왕인 잔혹왕 돈 페드로의 영토에서 문제를 처리하도록 도운 대가로 그 루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가 그것을 손에 넣기 전에 그 거대한 보석엔 이미 신비롭고 찜찜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루비가 돈 페드로가 그것을 빼앗은 그라나다 왕자에 의해 저주받았다고 믿습니다. 돈 페드로가 에드워드에게 루비를 주기 전에 또 저주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잔혹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큰 보석을 순순히 줬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블랙 프린스 루비가 왕실의 행운이나 불운을 가져왔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헨리 5세는 1415년 프랑스에서 싸울 때 블랙 프린스 루비로 장식된 헬멧을 썼습니다. 어느 날 그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멋진 헬멧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죠. 운이 나빴어요.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헬멧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루비도요. 그러니까 행운이었어요. 리차드 3세는 중세의 끝을 향하던 1485년 보스워스 전투에서 헨리 튜더와 싸울 때 블랙 프린스 루비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리차드는 운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네, 이 사실로 보면 루비가 운이 나빴죠. 하지만 그건 소문일 뿐이에요. 리차드는 루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루비는 현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관 중 하나의 정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많은 왕실의 약혼 반지들은 이전의 왕관을 장식했던 보석으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왕스자비 후보가 사랑에 빠진 왕자에게 크고 빛나는 루비,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것 블랙 프린스 루비를 갖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세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었다면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는 왕족의 경우 그런 요청에 대한 거부는 심지어 주요 분쟁을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저 신화를 구면해서 그런 일 자체를 아예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왕은 사랑에 빠진 아들에게 말할 거예요. 왕스자비 후보가 루비를 원하는 것을 알고 나도 주고 싶지만 내가 저주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 오, 정말 끔찍해. 정말 그녀를 사랑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절대 그 루비를 못 만지게 해야 한다.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이 그냥 바뀐 걸까요? 루비가 인기를 잃고 다이아몬드가 인기를 얻었는데 그 변화는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현재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약혼의 보석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1940년 이전엔 예비 신부들 중 약 10%만이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받았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죠? 전문가들은 다이아몬드를 사랑과 연결시킨 드비어스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상의 광고 캠페인을 지적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미신을 믿는 왕족은 증거가 있다고 맹세할 거예요. 루비가 짧은 결혼을 의미한다면 다이아몬드는 영원합니다. 카밀라와 찰스의 15년간의 결혼, 소피와 에드워드는 20년 동안 잘 살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본인도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가지고 있었고 필립 왕자와 7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했어요. 역사일 수도 있고 새로운 유행 때문일지도 몰라요. 왜 영국 왕실이 루비를 피하려고 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아서 존 프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아니요, 화가로 유명하거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보물을 발견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멋진 기구를 발명하거나 어떤 세계 기록도 깨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서 존 프리스트는 그냥 침몰할 수 없는 걸로 유명해요. 사람이 동시에 운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프리스트는 타이타닉호의 운명적인 처녀 항해를 포함해 바다에서 일어난 몇 가지 불상사에 연루되었고 또 살아남았어요. 프리스트는 재미로 항해를 하는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화부 또는 기관사로 고용된 노동자 계급이었고 증기를 동력으로 하는 대형 선박에 뜨거운 곳 안에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의 일은 더럽고 힘들었어요. 그는 엔진이 작동하기에 충분한 증기가 생산되도록 화로에 불을 붙이고 석탄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했죠. 시스템을 과열시키거나 선박 전체에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죠. 화로는 주의 깊게 지켜봐줘야 했고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했어요. 땀과 먼지와 싸우고 일하면서 그는 그걸 다 들이마셨어요.
종종 더위와 항상 검은 석탄 먼지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셔츠를 입지 않고 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휴식을 취할 때 그의 공동 숙소는 배의 같은 부분 근처에 있었어요. 하지만 일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일을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불운이 따르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사건은 가벼운 사건이었어요. 젊었을 때 프리스트는 RMS 아스투리아스 호에서 일했어요. 이 여객선은 1908년 영국의 사우스햄프턴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이를 여행하면서 첫 항해를 시작했어요. 처녀 항해를 하는 동안 어느 순간 배는 작은 충돌을 당했어요. 파손이 심해서 배는 수리를 위해 돌아왔어요.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에 대한 보고는 없었어요. 프리스트는 굴하지 않고 그냥 다른 배에 일하러 갔어요. 하지만 그의 부르는 아스투리아스 호에 남아있었어요. 1914년 아스투리아스 호는 병든 남자들과 여자들을 유럽에서 영국으로 데려오는 동안 그들을 돌보는 병원선이 되었어요. 하지만 1917년 3월 자정 무렵 배는 외부 물질에 부딪혔어요. 선체가 뚫려서 엔진룸이 물에 잠겼죠. 선장은 모두에게 배를 버리라고 명령했고 선원, 환자, 그리고 의료진들은 구명보트를 타려고 앞다투게 되었어요. 침수된 엔진실 안에 있는 주 제어 장치를 끌 수 없었기 때문에 배는 여전히 동력을 받아 물살을 가르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탈출하려고 하는 동안 선장은 배를 떠나기를 거부했어요. 그는 아스투리아스 호를 볼트 헤드를 향해 겨냥할 수 있었는데 마침내 그곳에서 땅에다가 가라앉지 않았죠. 남은 구명보트는 내려졌고 마지막 생존자들은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나중에 배의 손상을 살폈을 때 아스투리아스 호는 아주 못쓰게 되었다는 게 선언되었어요. 이 특정한 재앙을 프리스트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당시 배에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타던 많은 배들에 문제가 생길 운명인 것 같았어요. 그의 부르는 거대한 해양 전기선인 RMS 올림픽호에서 그의 다음 직장으로 따라갔어요. 올림픽호는 엄청 컸어요. 사실 타이타닉을 포함한 함대의 일부로 설계되어 지어졌죠. 하지만 큰 크기에는 희생이 뒤따랐어요. 올림픽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는 뛰어났지만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 감당하기 매우 어려웠어요. 1911년 9월이었어요. 올림픽은 코스를 바꾸려고 했어요. 근처를 항해하던 더 작은 배인 호크는 더 큰 배가 조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주지 않았고 두 배는 서로 부딪혔어요. 호크는 바다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강화된 선체가 올림픽을 관통했어요. 두 개의 큰 자상의 해양 여객선 옆에 생겼어요. 프로펠러 축이 심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올림픽은 가라앉지 않고 해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심각하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프리스트는 이게 단지 미래에 그에게 닥칠 것에 대한 맛보기일 뿐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 후 그는 새 배에 취직했어요. 더 좋은 배요. 지금까지 건조된 선박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가라앉을 수 없는 경이로운 배였죠. 맞아요. 타이타닉호에서 일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일이었죠. 타이타닉호에 동력을 공급할 충분한 증기를 생산하는데 하루에 850톤의 석탄을 필요로 하는 29개의 보일러가 필요했어요. 프리스트는 밤낮으로 불이 탈 수 있게 배 밑바닥에서 고군분투하는 150명의 화부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한 달에 약 $30를 벌었어요. 그러나 1912년 4월 14일 극심한 더위에 세계에서 맹렬한 추위로 내던져진 자신을 발견하죠. 약 밤 11시 35분 선원들이 빙산을 발견했어요. 타이타닉호는 그걸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경고가 너무 늦게 울렸어요. 5분 후 둘은 충돌했어요. 빙산이 선체를 뚫고 지나갔고 한때 물이 새지 않던 내부 칸이 심하게 파열됐어요. 차가운 대서양물이 밀려들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조난 신호가 보내졌지만 가장 가까운 카르파티아호는 3시간 이상 거리에 있었어요. 캄캄한 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갇힌 채 선원과 승객들은 당황했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향해 밀치고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얼음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총 706명만이 그 끔찍한 밤에 살아남았어요. 충돌 당시 프리스트는 배 아래쪽에 있었어요. 힘든 하루로부터 휴식을 취하며 쉬고 있었죠. 배가 침몰하면서 그의 생존 가능성도 낮아졌어요. 그와 동료 직원들은 배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들은 미로처럼 얽힌 복도와 통로를 통과해야 했죠. 그중 일부는 물에 잠겨서 미친 듯이 갑판으로 돌진했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차가운 물을 마주했고 뛰어들어 필사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헤엄쳐 갔어요. 바다가 너무 차가워서 프리스트는 구명보트를 타기 전에 동상에 걸리기까지 했어요.
그는 그날 밤 살아남은 44명의 화부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들 대부분은 다시는 배를 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프리스트는 일해야 했어요. 그의 다음 직장도 재앙으로 끝났어요. HMS 알칸타라호에 취직 제의를 받았었죠. 1916년에 침몰했고 프리스트는 또 안전한 곳에 도착한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 과정에서 그는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운을 재촉했어요. 그리고 화부로서의 그의 다음 직업은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올림픽과 타이타닉 둘 다를 만든 같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배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브리타니코라는 이름의 이 배는 세 배 중 가장 컸어요. 이것은 또 타이타닉이 침몰한 후 새로운 안전 기능을 갖춘 우수한 선박인 걸로 믿어졌었죠. 예를 들어 48개의 열린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그중 46개는 이전의 배에서 사용된 것 중 가장 큰 것이었어요. 심지어 이 중 2개는 전동식이었고 특별한 통신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좋은 소식은 브리타닉은 아무 사고 없이 첫 번째 여행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미 타이타니코가 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있었죠. 하지만 1916년 11월 21일 브리타닉은 에게해의 케아 해협을 통과하던 중 큰 폭발로 인해 흔들렸어요. 선체가 파손됐고 일부 객실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타이타닉과 달리 브리타닉은 이런 비상사태를 위해 설계되었어요. 5개의 방수격벽이 장착되어 있었죠. 온전하게 이게 배를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게 떠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래쪽 갑판을 따라 난 창들이 어리석게도 열려 있었어요. 배가 기울자 창문을 통해 물이 들어와 브리타닉을 침수시키고 바다로 강하하는 걸 재촉했죠. 이게 사실상 수밀 격벽들을 쓸모없게 만들었어요. 배는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사실 타이타니코가 가라앉은 것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35척의 구명보트가 성공적으로 진수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했어요. 1066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1036명이 살아남았어요. 프리스트, 그는 운이 따른 사람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바다에서의 삶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도네갈호의 화부자리를 수락했어요. 병원용 배로 사용되기 위해 개조된 작은 여객선이었죠. 1917년 4월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망치다가 외부 물질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비록 그는 머리를 다쳤지만 프리스트는 다시 생존자 중 한 명이 되었어요. 프리스트가 마침내 은퇴할 준비가 되기까지 2번의 충돌과 4번의 침몰을 경험했어요. 사실 그는 아무도 자기와 항해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탓하겠어요? 그는 그의 아내 애니와 세 아들과 함께 영국 사우스햄프턴의 메마른 땅에서 여생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서 존 프리스트는 항상 침몰할 수 없는 화부로 기억될 겁니다. 자, 2017년에 전 세계에 2,500만 명 이상이 유람선을 탔어요. 조금 더 계산해보자면 그리스의 총 인구보다 더 많아요. 휴가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선택권이 되었죠. 유람선 탑승이 왜 매년 더 인기를 끄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것도 새로운 세대와 함께 유행하고 있어요. Y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3분의 2가 선호하는 새로운 휴가 유형으로 크루즈 탑승을 꼽았습니다. 어때요? 글쎄요, 어디 봅시다.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건 쉬워요. 선내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한 액티비티를 찾을 수 있고 한 번의 여행으로 여러 다른 목적지를 방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죠. 크루즈 예약에 대한 추가 보너스요. 어느 곳이 나중에 휴식하러 가기 좋을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기내 엔터테인먼트는 종종 최고급이며 승객들에게 호화로운 경험을 제공해요. 그리고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은 일반적으로 아주 믿음직스럽죠. 관광객들에게 회사에서 일하며 고군분투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실제로 벗어난 느낌을 주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은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회사 중 하나로 2018년 기준으로 크루즈 시장의 19%가 조금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선박은 보이저 클래스, 레이디언스, 그리고 퀀텀을 포함한 많은 여러 등급의 배로 나뉘어 있어요.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의 인상적인 목록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선박은 2018년에 건조됐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이에요. 이 멋진 여객선은 2022년 3월에 첫 항해를 막 마쳤는데요.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굉장한 특전 중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우선 이 배는 너무 커서 구역으로 나눠야 했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가 거의 7,0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뉴욕을 좋아하세요? 걱정 마세요. 원더 오브 더 시즈에는 약 1만 그루의 식물이 있는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그 배의 센트럴 파크는 소위 구역들 중 하나로 모든 오아시스 클래스 선박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구역도 살펴볼까요? 오락실, 사탕가게, 스포츠바가 있는 이 판자 산책로 같은 곳 말이에요. 길게 산책하기 좋겠네요. 원더 오브 더 시즈에는 수영장과 스포츠 존이 있어요. 이 구역들은 수많은 수영장과 온수 욕조가 특징이에요. 스포츠 코트에는 살펴볼 만한 여러 활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얄 프롬나드 혹은 프로메나드라는 곳이 있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의 주요 길로 바, 라운지,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곳들이 있죠. 아니면 고급스러운 라떼도요. 오락구역은 배 위 여가 활동의 중심이에요. 여기에서 손님들은 코미디 클럽,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 그리고 심지어 극장도 찾을 수 있어요. 스파와 피트니스 구역은 다양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조용한 구역이에요. 그리고 헬스장은 무료니까 손님들이 운동을 하루 걸을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의 8번째 구역이 추가됐어요. 스위트 구역이라고 하죠. 스위트룸에 투숙하는 투숙객을 위해 설계된 전용 구역이에요. 이제 알겠네요. 배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의 손님들은 로얄 진이라고 불리는 지정된 직원을 두고 있어요. 네, 스위트룸에서 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나죠? 아니에요. 지니들은 집사들과 비슷해요. 단 몇 개의 선실만을 접대할 수 있어요. 당연히 유람선사는 다른 손님들이 이 승무원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시간을 빼앗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니들은 공공장소에서 명찰을 달지 않아요. 여행 일정으로 말하자면 원더 오브 더 시즈는 처음에 중국을 모항으로 설정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로얄 캐리비안은 그 전기선을 미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2022년 3월 그 배는 동부 및 서부 카리브해의 7박 여정으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2022년 5월 원더 오브 더 시즈는 유람선들이 손님들을 위한 바르셀로나와 로마의 서부 지중해 유람을 하는 유럽 여행이 계획되어 있어요. 승객들은 스페인의 팔마 데 마요르카와 이탈리아의 카프리도 방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름 시즌이 끝나면 원더 오브 더 시즌은 2022년 11월부터 연중 항해를 제공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직 굉장히 알레르기가 심하고 건초열을 앓는 환자들만 타는 특별한 크루즈가 원더 오브 더 스니즈라고 불린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네, 전혀요. 이렇게 많은 편의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배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타이타닉은 길이가 269m로 그 시대의 가장 큰 배였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는 길이가 362m일 뿐만 아니라 36% 더 높고 34% 더 넓어요. 제가 막 이야기하려던 구명보트에 대해 말하자면 타이타닉은 20척의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비극적이게도 그 배가 빙산에 부딪힌 후 모든 승객들을 태울 만큼 충분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원더 오브 더 시즈에는 더 적은 수의 구명보트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18척이죠. 이상하고 위험하게 들리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 구명보트들이 각각 37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요. 그러니까 모든 승객들과 승무원들, 만석일 경우 약 8,000명이 비상시에도 안전할 거란 뜻이에요. 자,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두 배를 시합을 붙여본다면 사실 타이타닉이 원더 오브 더 시즈보다 1시간에 한 노트 차이로 더 빠른 배가 될 거예요. 오늘날의 유람선 승객들은 배 자체의 속도보단 체험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배가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측면이 아니에요. 비용면에서 타이타닉은 건설 당시 약 97억 원이 들었어요. 오늘날의 약 2,587억 원에 해당하죠. 원더 오브 더 시즈는 어떨까요? 믿기 어려울 정도인
1조 7,464억 원이 들면서 타이타닉보다 6배나 더 비싸게 만들어졌어요. 표 가격을 비교해볼까요? 자, 이 경우 타이타닉에서 가장 싼 티켓은 7파운드였어요. 오늘날 가격으로 약 129만 원이죠. 원더 오브 더 시즈에서 가장 싼 티켓은 현재 54만 원이에요. 하지만 가격은 장소, 계절, 여행 일정, 그리고 로얄 지니에게 팁을 얼마나 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빙산은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했었죠? 타이타닉은 빙산을 조심해야 했던 차가운 북대서양을 항해했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는 따스한 캐리비안을 순항할 거예요. 거기선 가장 나쁜 게 블랙잭 17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제가 걸렸네요. 로얄 캐리비안 함대의 다른 자매들과 나란히 서 있는 원더 오브 더 시즈도 똑같이 인상적이에요. 회사의 초기 배들은 약 2,50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는 승객과 직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배들로는 스플렌더 오브 더 시즈, 레전드 오브 더 시즈,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작은 배가 텀블리나 오브 더 시즈였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게 엠프레스 오브 더 시즈일 거예요. 이런 제 실수? 그 회사의 선박들을 준 가장 큰 배들은 이제 모두 합쳐 약 9,00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기존 여객선들의 크기와 용량의 거의 3배에 달하죠. 하모니 오브 더 시즈와 심포니 오브 더 시즈 뿐만 아니라 원더 오브 더 시즈도 그중 하나였어요. 여기 패턴이 보이나요? 네, 만약 이름에 오브 더 시즈라고 되어 있는 배를 만난다면 로얄 캐리비안 걸로 생각해도 무방해요. 하지만 참치 통조림이라면 사실 치킨 오브 더 시즈일 수도 있죠. 저 참치 좋아해요. 이제 유람선의 크기에 따라 유람선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이 지역 박물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아요. 모두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가족들은 작은 장소를 선호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좋아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상교통수단에 있어서 얼마나 멀리까지 도달했는지도 마찬가지로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 SS 로얄 윌리엄은 1833년에 거의 전적인 증기동력으로 대서양 횡단 항해를 한 최초의 배였어요. 겨우 48.8m 길이였고 약 155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바다가 잔잔하다면 덜 거칠게 있을 수 있었어요. 비슷하게 세계 최초의 현대식 초대형 선박은 MS 소버린 오브 더 시즈였어요. 1987년에 진수된 이 선박은 길이가 271m밖에 되지 않았고 3,000명 이하의 승객을 태울 수 있었어요. 규모와 용량만이 새로운 유람선에 추가된 유일한 개선점은 아니에요. 최근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크루즈 운영자는 승객들을 더 빠르고 순조롭게 탑승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모든 승객이 배에 탑승하는데 60분에서 90분이 걸렸다면 요즘에는 유람선 운영자들이 사람들을 15분 이내에 편안하게 안착시킬 수 있어요. 분명 여러분들도 벌써 표를 예매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원더 오브 더 시즈에서 시도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활동들 중 몇 가지를 알아봅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더 잘 알게 될 테니까요. 모든 로얄 캐리비안 배에는 손님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예술 작품이 있지만 원더 오브 더 시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지어 배 주변의 주요 위치에 우주 비행사들의 동상을 세워두었어요. 여러분은 첫 번째 우주 비행사가 산책로에서 유리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 동안 두 번째 우주 비행사가 판자 산책로에서 암벽 등반을 하느라 바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우주 비행사는 영화 펜에 가까워요. 이 동상은 영화 상영관 근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주 비행사 관광은 손님들 사이에서 꽤 좋은 경험거리로 여겨지고 있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의 햇빛이 닿지 않는 구역에는 가상의 발코니가 특징이에요. 악천 후에도 손님들은 바람이나 비를 피할 필요 없이 야외를 느낄 수 있어요. 10대들은 배에 그들만의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전용 온수욕조, 셀카 공간, 게임, 편안한 좌석이 있는 특별한 클럽이 있죠. 이 클럽의 안쪽 부분에는 자판기, 흥미로운 문학 모음집, 테이블 축구가 있어요.
저도 할래요. 이곳은 최근 모든 것에서 벗어난 완벽한 장소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됐어요. 여기서 화창한 날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다면 장담하건대 세상에 둘도 없는 곳이에요. 아마 안개 낀 날들을 많이 겪게 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곳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이 매혹적이고 미소 모양을 한 섬은 세이블 섬이라고 불려요. 노바스코샤 본토에서 30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2013년까지 일반 대중들은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때 캐나다 국립공원 목록에 추가되었죠. 비행기나 수상편으로 이곳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이 뭐가 그렇게 매혹적이란 거죠? 매년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우선 이곳에는 엄청난 수의 야생마들이 있어요. 섬 전역에 200에서 500마리 사이의 말들이 자유롭게 배회하고 있어요. 또 회색 바다표범의 개체수도 많아요. 이곳은 또 입스위치 참새라고 불리는 희귀한 새 종의 유일한 번식지이기도 해요. 이곳을 여행할 생각이라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안개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 세이블 섬은 캐나다 해안에서 가장 안개가 많은 곳이에요. 매년 약 127일 정도 안개 낀 날이 있어요. 이런 날들에 세이블 섬은 말 그대로 짙은 안개층 아래로 사라져요. 또 혼자선 그곳을 탐험할 수 없어요. 지역 규정에 따르면 방문객들은 단체로 여행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조우할 수 있는 야생 동물로부터 60m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매력적이긴 하지만 모래 언덕 아래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있죠. 그리고 이건 이곳에 사는 아름다운 생물이나 섬의 독특한 초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과 물개로 알려진 것 외에도 세이블 섬은 압도적인 수의 난파선으로 악명이 높아요. 수년간 약 350척의 배들이 이 모래톱에서 삶을 마감했어요. 생존자들이 경험을 묘사할 때 보통 이 신비한 섬 근처의 혹독한 기상 조건을 언급했어요. 이 섬은 또 세바스티안 융거가 쓰고 1997년에 출판된 퍼펙트 스톰이라는 책에 묘사되어 문학에도 진출했어요. 책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나중에 2000년에 조지 클루니가 주연으로 연기하면서 스크린에 등장했죠. 세이블 섬 근처에서 최초로 기록된 난파선은 15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배는 HMS 딜라이트라고 불렸고 영국의 모험가이자 탐험가인 험프리 길버트 경의 지휘 하에 있었어요. 겨우 17명만이 작은 배를 타고 탈출해 그 재앙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뉴펀들랜드 해안에 도착하기 전까지 바다에서 7일을 보냈다고 해요. 1884년 니코시아라는 또 다른 배도 짙은 안개 속에서 고군분투했어요. 배는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다행히도 선원 18명 모두 살아남았어요. 선장의 아들은 구명보트에 올라타다가 전복돼서 바다로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그는 가까스로 완전히 물에 잠긴 구명보트 밑에 있을 수 있었어요. 구명보트가 바로 세워졌을 때 겨우 물에서 나와 두 번째로 구조되었죠. 이 섬은 1947년과 1999년 사이에는 비교적 조용했어요. 그러나 1999년 메리맥이라고 불리는 요트가 7월 20일 새벽 2시에 해안 근처에서 좌초되었어요. 12m 길이의 섬유 유리 보트에는 3명만 있었어요.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천연가스 탐사대원들이 이들을 구조했어요. 승무원들은 다음날 안전하게 헬리팩스로 날아갈 수 있었어요. 메리메코의 주인은 지역 어부를 고용해 배를 되찾으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작업은 결국 요트의 부속품만 건져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모래와 파도가 메리메코의 선체를 으그러뜨리고 완전히 부수는데 6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박에 위험한 곳이죠? 날씨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좀 더 복잡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적어도 1500년대에는 이걸 쉽게 밝혀내기도 어려웠죠. 우선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어장 중 하나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또 유럽과 북미 사이의 주요 운송 경로 중 하나의 근처에 있어서 매년 수백 척의 배들이 그곳을 지나 항해해요. 그 지역을 배회하는 배가 많으면 난파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세이블 섬은 또 북미의 대서양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대부분의 폭풍우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종종 배가 이 섬의 해안으로 곧장 돌진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죠. 날씨가 많은 관련이 있어요. 여름 동안 멕시코 만류에서 오는 따뜻한 공기는 섬을 지나가는 레브라도 한류에 의해 냉각된 공기와 합쳐지면서 짙은 안개를 만들어요. 다른 해류는 이 문제에 도움이 안 돼요. 세이블 섬은 세 주요 해류가 합쳐지는 지점 옆에 있어요. 멕시코 만류, 레브라도 한류, 벨 아일 해류죠. 1950년대 이후 레이더와 다른 현대적인 항법 도구들은 상업용 선박에도 사용되어 왔어요. 그때까진 육분위가 배의 위치를 알아내는 주요 도구였어요. 육분위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도구는 태양이나 별을 뚜렷하게 보지 않고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은 세이블 섬을 둘러싼 안개처럼 짙은 안개나 흐린 날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단 거죠. 종종 나쁜 날씨 중에 배의 선장은 자신의 경험과 배의 속도와 방향에 기초한 직관으로 항해했죠. 이는 세이블 섬 근처에서 난파된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선장이 단순히 배의 위치를 잘못 계산해서 실수로 세이블 섬과 충돌하게 됐다고 말한 이유예요. 이 먼지투성이 모래땅은 나무와 마찬가지로 배에게도 불친절해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전체 섬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덤불 같아 보인다고 해요. 사실은 소나무예요. 그리고 유명한 섬의 말들은 그걸 음식 공급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무는 어떻게든 생존하게 됐죠. 보도에 따르면 이 나무는 1950년대에 심어졌다고 해요. 현지 당국은 좀 더 환영할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섬에 숲을 조성하려고 했어요. 수년에 걸쳐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6만 9천 그루 이상의 상록수, 600그루의 과일나무, 그리고 그 섬의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식물들과 함께 약 25kg의 소나무 씨앗이 심어졌죠. 하지만 극한의 날씨와 모래 땅에 대적할 수 없었어요. 그 모든 식물들 중에서 단 한 그루의 소나무만 아직 살아있어요. 이 저항력 덕분에 나무는 세이블 섬의 상징이 됐어요. 흥미롭게도 약 40년 동안 이 섬에는 단 한 명의 주민이 있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외딴 섬에서 수십 년을 혼자 산다는 거예요. 조이 루카스라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섬의 유일한 다른 주민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죠. 말, 회색 바다표범, 그리고 많은 종류의 새들 말이에요. 존경받는 박물학자였던 그녀는 2017년에 들려준 인터뷰에서 섬에서 사는 게 익숙했고 절대 외롭지 않았다고 언급했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녀는 필수 키트를 조립해야 했어요. 여기에는 필기를 위한 공책과 야생동물을 연구하기 위한 쌍안경이 있었어요. 결국 그곳을 집으로 부르기로 결정한 걸 보면 위협적인 주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추측해도 괜찮겠네요. 처음에 조이는 버려진 건물 근처에 있는 섬의 안쪽 끝에 캠프를 세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모래 언덕 근처의 나무집에 정착했죠. 캐나다 기상청이라고 불리는 한 캐나다 기관이 1940년대에 간단한 건축물을 조립해 놓았었어요. 캐나다 국립공원이 요즘 이 건물을 운영하고 있어요. 조이의 작업에는 지역 말 개체수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들이 비우호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 과학자들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오염 수준을 추적하는 걸 돕기 위해 해안까지 온 파편들을 모으는 걸 도왔어요. 그녀가 모은 쓰레기들 중에는 냉장고와 신선한 고추 한 상자가 있었어요. 몇몇 다른 전문가들은 용감한 여성에게 이따금씩 동료가 되어주기 위해 결국 세이블 섬에서 교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항해의 시작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어요. 화물선 SS 코토팍시가 석탄을 배달하기 위해 쿠바 하바나로 다시 항해를 나갔죠. 1925년 11월 29일이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을 떠나는 여정은 마이어 선장과 선원들이 이 배와 함께한 마지막 여정이 돼버렸죠. 이 배의 경로는 버뮤다 삼각지를 통과하는 거였죠. 항해 이틀째 되던 날 코토팍시호가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배가 강한 열대성 폭풍에 휘말려 옆으로 뒤집혀 버린 것이었죠. 바람은 매우 강했고 강력한 번개도 내리쳤어요. 빗물이 점점 배의 화물칸에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밝은 흰색 섬광이 번쩍였고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그 배의 잔해는 지구의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는 고비 사막에서 발견됐어요.
선장을 포함해 선원 32명 전원이 실종된 채로요. 물론 고비 사막에 관한 부분은 허구예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자신의 영화 중 하나에 그 배가 외계인에 의해 고비 사막으로 옮겨졌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배는 발견되지 않았고 선원들은 정말 사라졌어요. 한 달 후에 공식적으로 실종이 발표되었고 아무도 그 난파선을 찾을 수 없었죠. 이것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일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스터리는 머지않아 풀렸죠. 2020년에 코토팍시호가 발견됐어요. 마이클 바넷이라는 한 남자가 해안에서 난파선을 연구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이사했어요. 특히 한 난파선이 그의 관심을 끌었죠. 그건 다른 난파선보다 훨씬 커서 현지인들은 곰 난파선이라고 불렀죠. 난파선은 플로리다 북쪽의 세인트 어거스틴에서 약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 녹슨 선체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클은 수사 업무를 시작했죠. 그는 난파선의 크기를 측정하고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오래된 신문을 조사하고 보험 기록을 훑어보고 난파선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살펴봤죠. 수백 시간에 걸친 치밀한 조사 후에 마이클은 그 난파선이 코토팍시호라는 걸 확신했어요. 하지만 몇 년 전 같은 배가 쿠바 해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해경은 1925년에 실종된 것과 비슷한 크기의 난파된 화물선을 발견했어요. 마이클은 그들이 틀렸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몇몇 과학 기자들과 팀을 이루어 계속 조사했죠. 곧 마이클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듯한 것을 발견했어요. 잠수부들은 배의 잔해 속에서 SV라는 글자가 새겨진 노세 밸브를 발견했어요. 마이클은 이 이니셜이 스콧 밸브 제조회사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 회사의 본사는 코토팍시호가 건조됐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시간에 있었죠. 그 회사는 아마도 코토팍시호의 부품을 공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퍼즐이 풀린 것 같았죠. 곰 난파선은 정말 사라진 화물선이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왜 배가 가라앉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코토팍시호에게 미스터리한 일이 정말 일어났던 걸까요? 나중에 마이클은 몇몇 오래된 서류들 중에서 그 배의 목수의 증언을 발견했어요. 목수는 배 위에 석탄을 덮은 해치가 침몰하기 전 끔찍한 상태였다고 했죠. 승무원들이 쿠바로 출항하라는 명령을 받기 전까지도 커버 수리 작업이 끝나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만약 항해 중에도 해치 커버가 여전히 고장난 상태였다면 물이 쉽게 배에 들이찰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물이 아마도 열대성 폭풍우가 치는 동안 화물칸에 넘쳤던 거겠죠. 이게 코토팍시호가 침몰한 진짜 이유예요. 신비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난 선박과 비행기가 실종된 수십, 심지어 수백 개의 사건 중 하나일 뿐이죠. 아직도 이 사건들 중 일부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상한 사건들 중 하나는 1948년에 일어났어요. 여객기 한 대가 푸에르토리코 산호안에서 마이애미로 향하고 있었죠. 이 비행기는 코토팍시호와 같은 지역에서 실종되었어요. 비행기에 타고 있던 32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비행 내내 날씨는 맑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행기가 해안에서 약 80km 떨어져 있을 때 강한 바람에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몇 년 후 비슷한 비행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견됐죠. 하지만 아무도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은 비행기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심지어 더 이상한 일이 그로부터 얼마 전인 1945년에 일어났어요. 5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실종된 사건이었죠. 몇몇 훈련 조종사들이 비행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훈련이 끝났을 때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연료가 떨어졌을 거라고 추측하죠. 신빙성이 있긴 하지만 상황이 정말 이상했어요. 훈련생들은 2500시간의 비행 경험이 있는 숙련된 조종사의 감독을 받고 있었어요. 그는 절대 신입 조종사들이 기지에서 그렇게 멀리 비행하도록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조종사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초자연적인 현상과 맞닥뜨렸을 거라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문가도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었죠. 바로 시간여행이에요. 1970년 브루스 게너는 안드로스 섬에서 플로리다 해안까지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3,500m 상공에 도달했을 때 거대한 구름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구름은 점점 더 커졌고 그는 그것을 뚫고 날아갈 수밖에 없었죠. 비행기가 구름 속을 진입하자마자 어둠에 휩싸였어요. 마치 순식간에 낮에서 밤으로 바뀐 것 같았죠. 갑자기 브루스 주위에 하얀 섬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빛이 너무 밝아서 온 하늘이 밝게 빛났죠. 그는 비록 그게 뭔지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번개는 아니었다고 해요. 비행기는 거의 30분 동안 이상한 구름을 뚫으며 날아갔어요. 브루스는 그러는 동안 구름의 모양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비행기 주변 공간이 터널로 변했죠. 그러곤 터널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브루스는 비행기를 조정하려고 애쓰면서 잔뜩 긴장했죠. 모든 기기와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하고 있었고 전자기기들은 작동을 멈췄어요. 그때 터널 끝에 하얀 빛이 나타났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행기는 마지막 순간에 닫히는 구름 터널을 탈출했어요. 모든 것이 괜찮았지만 브루스는 이제 자신이 어떤 하얀 안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브루스는 간신히 지상관제센터와 연락을 취했어요. 비행기가 이미 마이애미 상공에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브루스는 약 400km의 거리를 비행할 예정이었어요. 보통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비행이었죠. 하지만 그는 4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정상보다 거의 2배 빠른 속도였죠. 착륙했을 때 브루스는 탱크에 남아있는 연료의 양을 확인하러 갔어요. 평소보다 연료를 훨씬 적게 소모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시간여행을 한 비행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날 태양 표면에서 흑점이 많이 발견되었고 강한 태양풍이 불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비행기의 전자기기와 장치가 이상해진 것은 설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비로운 구름은 어떨까요? 플로리다 해안은 두 개의 큰 기류가 만나는 곳이죠. 하나는 고기압이고 다른 하나는 저기압이에요. 이 때문에 그 지역에는 많은 폭풍우 구름이 형성되죠. 하지만 사람들은 브루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거리를 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로운 어둠의 기운이 개입되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중력 이상이 시공간을 곡선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죠. 브루스가 단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버뮤다 삼각지대에 정말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우연이거나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진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배나 비행기들의 수가 세계의 다른 곳에 비해 더 많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탁 트인 바다,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날, 수평선 위에 점 하나가 나타납니다. 가까워질수록 크기가 커지는데 곧 선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망원경을 통해 보니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배는 완벽한 상태에 있고 화물은 배에 실려 있지만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이 물살을 따라 거침없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바로 1881년 엘렌 오스틴호의 선장이 목격한 광경인데 이는 선원들에게 많은 슬픔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로부터 1년 전 12월 64m 길이의 대형 선박인 엘렌 오스틴호는 뉴욕으로 가기 위해 리버풀 항을 떠났어요. 배는 신세계에서 더 나은 삶을 찾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을 싣고 있었죠. A.J. 그리핀 선장은 더 빠른 항해를 위해 남서쪽으로 배를 몰았고 1881년에 몇 주가 지난 뒤 이들은 바람이 불지 않고 강한 선해 조류로 알려진 사르가소해 북쪽에 도달하게 되었죠. 이 안에 갇힌 배들은 통제력을 잃고 중심으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 빙글빙글 떠다녔어요. 거기서부터 해류를 거슬러 다시 돌아온다면 정말 운이 좋은 거겠지만 하지만 대개는 바다의 황량한 사막에 영원히 머물게 되죠. 더 최악인 것은 이 지역은 이미 배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고 침몰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버뮤다 삼각지에 있다는 거예요. 배의 선원들은 자신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이토록 위험한 바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긴장했어요. 그러고 온 불길하게도 사르가소 해의 잔잔함이 그곳을 빠져나간 듯 했는데, 왜냐하면 엘렌 오스티노가 어느 날 속도를 잃고 바람도 없이 표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충분한 식량이 있었고 예정대로 항해 중이었거든요. 그리핀 선장은 배 안을 걸어다니며 침착하고 권위에 찬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고, 승무원과 승객 모두 그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위에서 망보는 사람이 배가 보인다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정말 선장이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엘렌 오스티노를 향해 천천히 시야에 들어오는 작은 스쿠너 한 척을 보게 되었죠. 좀 더 가까이 다가오자 이 수상한 배의 움직이는 형태가 이상하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선장은 인상을 쓰며 작은 망원경을 통해 배를 살펴보았어요. 스쿠너는 훼손되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아무도 배에 타고 있지 않았죠. 그 당시 버려진 배들은 그리 보기 드문 것이 아니었지만 해적 또한 드물지 않았어요. 그리핀 선장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이틀 후 스쿠너는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선장은 마침내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작은 선원팀을 데리고 좌초된 배에 승선했어요. 정말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행운의 여신은 그리핀의 편인 것 같았어요. 귀중한 마호가니 목재로 된 화물이 그때까지 선창 내에 있었거든요. 선장은 엘렌 오스티노로 돌아와 선발한 부하들에게 작은 배를 뉴욕으로 가지고 갈 것을 명령했어요. 도착하면 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전망과 함께 승무원들의 기세가 올라갔죠. 다시 바람이 강하게 불자 엘렌 오스티노는 꼬리에 이름 없는 배를 끌며 항해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배들은 강력한 폭풍에 휘말려 흩어져 버렸어요. 바람, 비, 그리고 파도는 배들을 며칠 연속으로 배를 강타했어요. 마침내 날씨가 개자 그리핀 선장은 스쿠너를 찾으라고 명령했어요. 하루를 더 찾아다니면서 결국 항로를 벗어나 표류하고 있는 스쿠너를 발견했죠. 그리핀은 작은 배에 승선해 있는 부하들을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죠. 선원 일행이 조사를 하러 갔다가 공포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돌아왔어요. 전 나포선 회항원들이 폭풍에 실종된 것이었죠. 하지만 선장은 저런 값진 발견을 놓칠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팀에게 스쿠너를 장악하라고 명령했어요. 마지못해 선원들은 복종했고 두 배는 항해를 계속했어요. 그들은 가능한 한 서로 가까이 있기로 했고 밤에는 정해진 간격으로 종을 울려 서로 무사하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어요. 매 시간마다 안심의 벨소리가 울리면서 며칠 밤이 잘 지나갔어요. 하지만 어느 날 짙은 안개의 장막이 바다 위를 덮었고 시야가 거의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배는 개의치 않고 계속 나아가며 예상보다 일찍 벨소리를 울렸어요. 밤이 되었고 안개는 여전히 있었지만 벨소리는 삶의 끈이었죠. 멈추게 되었을 때까지 말이죠. 그리핀 선장은 배를 한 번 그리고 두 번 울렸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선원들은 불을 밝히고 열심히 바다를 내다보았지만 여전히 안개는 거치지 않았고 선박 너머로 소용돌이 치는 심연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었는데 그들은 새벽이 밝을 때까지 침묵 속에서 기다렸어요. 첫 햇살이 내리쬐자 안개는 서서히 흩어졌고 승무원 전원은 비통한 심정으로 갑판 가장자리로 갔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안개의 마지막 가닥이 사라지면서 넓고 고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텅 빈 바다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름 없는 스쿠너선은 자취를 감췄고 엘렌 오스티노의 두 번째 선원팀도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배는 엄숙한 침묵 속에서 뉴욕으로 가는 남은 길을 항해했어요. 일단 항구에 도착하자 승객들은 배를 떠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뻤는데 작별 인사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이 엘렌 오스티노로서의 마지막 항해였어요. 같은 해 배는 독일의 한 선박 회사에 매각되어 메타호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어요. 아무도 그 버려진 스쿠너나 그 함께 실종된 선원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신비로운 미해결 스토리의 전말일 겁니다. 여기에 조금의 진실이라도 있다면 말이죠. 사실 이야기 속의 수수께끼 같은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렌 오스티노는 실제로 리버풀을 떠나 남서쪽에 있는 뉴욕으로 향했고 사람들을 미 대륙으로 데려간 선장은 진짜로 AJ 그리핀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파생돼요. 우선 배는 사르가소 해를 아주 가까이 지나쳐가기엔 너무 먼 북쪽으로 항해했어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우회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비록 서풍이 강했지만 남향으로 가는 것보다 정면으로 가는 게 여전히 더 빨랐죠. 그러니 엘렌 오스티노는 아마 사르가소 해와 버뮤다 삼각지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 버뮤다 삼각지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허구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되었죠. 사실 이곳은 20세기 중반에 인기를 얻었는데 그 전에는 누구도 버뮤다의 삼각형을 그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 미스터리는 공상과학소설 작가들에 의해 대중화되었고 흔한 미신이 되었지만 이곳이 세계 바다의 다른 지역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증명하는 진지한 연구는 없었죠. 그러니 그 당시 엘렌 오스티노의 승무원들은 버뮤다 삼각지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알지도 못했어요. 세 번째로 이야기는 세부적인 요소들이 자꾸 바뀌며 잡지와 미스터리를 애호가들에 의해 계속 전해졌죠. 이것은 1906년 한 신문에 처음 실렸는데 이미 날짜도 잘못 기재했어요. 기사에는 항해가 1881년이 아니라 1891년에 시작되었다고 나왔죠. 나중에 이 이야기는 1935년 라디오에서 선장 이름이 그리핀이 아닌 베이커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다시 떠올랐어요. 날짜도 맞지 않았는데 1881년 8월에 항해가 시작되었다고 했지만 그때 이미 엘렌 오스티노는 메타오로 개명되어 있었죠. 이 이야기는 잊지도 않았던 런던에서 뉴펀들랜드로 갔다는 등의 다른 이상한 세부사항들이 덧붙여지면서 발전했어요. 그러나 최종 폭로는 모든 무역과 이민 선박 항로를 보관하는 해양보험 시장인 런던 로이드의 기록보관소에서 나왔어요. 그곳의 서류에 따르면 1881년 2월 엘렌 오스티노는 뉴욕으로 가는 대서양 횡단 항해를 무사히 마쳤다고 해요. AJ 그리핀 선장은 모든 선원들이 건강하게 배에서 내렸고 여행 중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신고했어요. 항해는 2달이 넘게 걸렸는데 왜냐하면 영국 쪽으로 다시 배를 밀어내는 강한 서풍과 맞서 싸워야 했기 때문이었죠. 선원들은 도중에 이상한 걸 조우한 적이 없다고 보고했고 항해는 그만큼 단조롭고 지루했죠. 심지어 승객들도 마침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이야기에 등장인물들이 된 줄도 모른 채 말이죠.